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합니다. KBS 김준범, 강푸른, 김진화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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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범 기자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없는 사이에. 저 빈자리에 공백을 느꼈습니다. 아유, 아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기자분들도 퇴직연금 당연히 있겠죠? 직장인들이니까. KBS는 아직 퇴직금 체계고요. DB형. 아니요. 그렇죠. 기존의 퇴직금, 연금이 아닌 기존의 퇴직금, 이렇게 근속 연수에 따라 올라가는 아직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안 됐고 네. 개인적으로 뭐 IRP가 든 분들은 뭐 각각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없습니다. IRP. 그래요? 계좌는 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을. 네, 계좌는 안 있는데 붙고 있어요? 부을 돈이 없어서 아직. 근데 마음 네. 한켠이 이제 시려지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김진화 기자님. 저는 IRP가 있더라고요. 아니 있더라고요는 뭐예요? 제 계좌를 보니까 2019년에 가입을 했던데 네. 은행에 가서 상담받다가 그냥 한 것 같아요. 아. 아마 세액공제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강푸른 기자는 나는 좀 달라 이런 표정 같은데요? 아니 저는 항상 이런 주제만 나면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당연히 가입 같은 거 안 했는데 다른 분들도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가입을 은행에서 저도 하라고 해서 그냥 했다가 해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대출 받을 때 이거 개설하면 금리 깎아드립니다. 그럴 때 많이 개설하죠. 네. 이제 사실 오늘 퇴직연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내 돈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들을 잘 못 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퇴직연금도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DB형 확정급여형보다는 DC형 내가 운용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변화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네. DB형은 회사가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거고 그 회사에서 최종 너한테 퇴직연금을 얼마를 줄게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그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DC형은 내가 그거를 직접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통계상으로 DB형이 거의 절대 다수였는데 점점 이 비중이 줄어들고 DC형이나 IRP 비중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24년 통계를 보면 처음으로 이 DB형이 50% 밑으로 내려오고 IRP랑 DC형을 합친 게 50%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DB형, DC형 왜 말을 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그 명절 때 애들 세뱃돈 받으면 네. 초등학생 돈까지는 엄마가 다 뺏어가잖아요. 뺏어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맡아주죠. 맡아서 잘 엄마가 끌고 잘 들여서. 굴려서 네. 어른 되면 줄게 하고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네. 받은 걸 직접 뭐 좀 현명한 좀 깨인 중고등학생들은 돌려달라고. 아니, 본인이 굴리기도 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 굴려주는 게 DB형. 그러니까 기존의 퇴직금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고요. 회사가 맡아줄게. DC형은 우리가 매달 너희에게 퇴직금을 n분의 1 해서 줄 테니 너가 알아서 굴려 하는 게 직원에게 주는 DC형인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DB형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DB형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학개미, 뭐 동학개미,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늘면서 상당수는 직장인들일 거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펀드, ETF, 주식을 고르는데 네. 내 퇴직금을 왜 내가 못 굴려 하면서 이제 그런 세대가 늘어나면서 DC형이 이제 점점 대세가 되고 있고 이 흐름대로 가면 이제 DB형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종이 되겠죠. 도대체 너는 왜 아직도. 퇴직금을 아직도 예금에 넣어놓니?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 갔던 길을 이제 우리도 차츰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DB형이라는 게 확정급여형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저도 이거를 잘 몰라서 기자?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주제가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그 국민연금보다 훨씬 평균 수익률이 낮더라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2%대고 근데 국민연금도 물론 이제 그 실적 안 좋다고 많이 비판받았던 때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연평균 6%, 6.8%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훨씬 이제 수익이 안 좋다 보니 뭐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이제 낮거나 뭐 그런 수준인데 이거 붙고 있으면 손해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더 자기의 어떤 투자 실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DB형은 너무나 수익률이 낮았었고 또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 거의
예적금 상품에만 돈을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수도 없었고. 근데 또 회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회사에 또 엄청 손실이 되니까. 그 중에서 개개인들은 이제 DB형을 넘어서 내가 직접 굴려보겠어. DC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DC형 이야기는 또 투자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해보겠고. 근데 중요한 건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네. 근데 노후까지 못 기다린다면서요. 저도 중간에 해지하는 그거를 사람. 해지를 했던 게 그때 집 산다고. 아, 강포르 기자가? 예. 오. 제가 그때 아마 모든 거를 다 이제 팔아치우고 뭐 막 아마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도 받고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도 아니 근데 해지를- 그게 강포르 기자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김진화 기자. 2023년도에 이미 중도 인출 금액이랑 인원이 최대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지금 2024년에 더 증가를 했으니까 또 최대겠죠. 중도 인출 금액이 작년에 3조 원. 그 전해보다 12% 정도 늘었고 인출한 사람이 6만 7천 명. 그 전해보다 3천 명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 인출할 때 왜 하냐 물어보는데 주택 구입이 50% 이상이더라고요. 아.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로자들이 당장 먹고 살 돈, 쌀 살 돈, 밥 살 돈이 없어서 인출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집 문제로 인출을 합니다. 뭐 일부는 집을 사는 경우고 일부는 전세금을 이제 채우는 올려줘야 경우인데,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수익률이 뭐 국민연금 이상 혹은 뭐 집값 상승률 이상이라면 아무도 안 빼겠죠. 근데 거기 퇴직연금에 혹은 퇴직금에 놔두어 봐야 1년에 2-3%씩 오른다고 하는데 내가 저 돈을 빼서 어디에 집을 사면 뭐 그래프가 이게 다르니 그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을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어쨌든 퇴직 노후 이런 기금을 쌓아두는 취지 자체가 훼손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인출해 가서 투자한 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안 되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국가가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복지든 뭐 노령연금이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강제로 퇴직금을 쌓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인출 사유를 이렇게 점점 넓게 허용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좁게 허용해야 되고 다만 그렇게 되면 늘 댓글에 보면 늘 달리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퇴직금은 내 돈인데 국가가 뭔데 인출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달리거든요. 아하. 그런 불만이 없게 하려면 결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최소한 다른 자산의 수익률보다는 높게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부동산 상승률보다 더 높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겠죠. 네, 최소한 평균은 따라가야죠.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일 수도 있겠으나 당장 집을 사시는 분들 물론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또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조바심, 포모 현상 겪으면서 또 노후 자금을 헐어가지고 집을 사는 분들도 또 있었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못하도록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할 필요까지는 공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후 자금은 노후 자금으로만 써라. 과연 이게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강제를 할 수는 있겠죠. 법으로 강제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불만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지속되기 힘들다. 결국은 그러니까 꺼내 가려면 꺼내 가세요. 근데 꺼내 가시면 이거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만 꺼내 가세요라는 정도의 제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퇴직연금을 꼭 근로자 개인이 굴리는 지금의 방식이 맞느냐.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익률이 높다고 칭찬한 물론 해외 연기금보다 낮습니다만은 웬만한 연기금보다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은 공단이 굴리잖아요. 네네. 국민연금 공단의 기금 운용력은 뭐 이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 가는 데고 네. 몇백조를 굴리니까 뭐 그중에 성과금 1년에 몇억 원씩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퇴직연금은 다 알아서 굴려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 중에 뭐 운이 좋아서 한 해 잘 벌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 그 선수들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왜 퇴직연금은 다 개인이 굴려야 하느냐. 혹시라도 누군가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되느냐. 근데 지금은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선택지를 좀 만들어 놓고 뭐 중도 인출해서 집을 살 사람은 사는 거고 나는 그게 싫으면 차라리 맡기는 쪽에 퇴직연금을 위탁하면 저쪽에 수익률이 높게 했는데 그럼 그쪽에 놔두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개인이 선택하게 하는 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DC형 퇴직연금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실제 자산 배분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전반적인 수익률 일단 뭐 평균치로 놓고 보면 또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해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수술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나오면 이야기가 기금형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굴려보자. 이거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DB형 회사가 굴리게 놔두면 알아서 하는 거지만 DC형 근로자가 매달 따박따박 받아서 그 계좌를 내가 굴린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돼 있는 설계인데 물론 개중에 뭐 뛰어난 개미 투자자분들은 그걸 잘 굴려가지고 뭐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누리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공공기관을 만들든 예를 들면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든 그게 아니라면 시중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많으니까 근로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게 맡기게 그분들이 대신 위탁하게 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근로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굴리는 돈들이 결국은 상당 부분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물론 해외도 사겠지만 그럼 결국 소위 말하는 국장에 돈이 더 흘러 들어오니까 국장 주가가 오르는 데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의 그 노후를 책임져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수익률이 그렇게 또 높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채권이라든지 해외 채권 또 부동산 대체자산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한 해 한 해 수익률보다는 못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인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유 내가 코스피에 몰빵하는 것보다도 못하네 또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우상향 그림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43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그러면 기금형으로 누가 맡도록 할 거냐, 그 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도 고민을 해봐야 하잖아요. 김진화 기자. 뭐 김준범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공단처럼 어떤 그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겠고 공공이 주도해서 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굴리도록 하게 수탁하는 그런 네.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미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이 모여서 푸른 씨앗. 예.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사실 인력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대행을 맡기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면은 수수료, 비용 굉장히 비싸지는데 좀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만든 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들이 굴려줄 수 있게끔. 김연지님이 저희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푸른 씨앗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잘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푸른 씨앗 수익률이 6.52%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나쁘지 예. 않아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이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뭐 서구 국가는 대부분 뭐 기금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금형은 김준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퇴직연금이 현재 쌓여 있는 돈이 400조 원 정도인데 지금 아직도 퇴직금을 유지하는 회사, KBS처럼 유지하는 회사가 전국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로자 수 맞네요. 기준으로. 결국은 퇴직연금으로 넘어올 텐데 그러면 지금 절반인데 400조인데 다 넘어온다면 800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추산을 보면은 2030 몇 년쯤 되면 국민연금보다 그렇게 크다는 공룡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저렇게 막대한 돈을 개인들이 다 알아서 올려라?
물론 뭐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 교육을 시키는 데는 좋겠지만 결국은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게 맞고 다만 그걸 공공기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맡길 것인지 공공과 민간 다 만들어 놓고 개인이 선택하게 할 것인지 그건 설계는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아예 모두 다 100% 개인이 굴려라라는 방식은 앞으로 쌓일 엄청난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게요. 그 뭐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김준범 기자가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자산 배분 중에 일부라도 국장에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뭐 수급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제가 2021년에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한 10몇 년 다녔으니까 왜 기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 나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이었어요. 퇴직연금이었어요. 퇴직연금 DB형이었어요. 네. 정말 후회가 막심했어요. 그 시간을 반추해 보면은 증시가 오른 것, 그 자산의 한 3분의 1, 2분의 1이라도 증시 뭐 주식에 좀 투자를 했더라면 DC형으로 갔더라면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계산해 보니까 예, 일단 후회가 막심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근데 다만 위험 자산을 담는 만큼 리스크는 더 많이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투자 아주 기본이니까요. 다만 좋은 거는 그거죠. 퇴직연금이 예전 뭐 적립식 펀드처럼 만기 때 한꺼번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적립식 펀드도 만기 때 증시가 뭐 휘영청했다면 환매하지 않고 내가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만 노후에 매월 연금처럼 받아 쓰는 거다 보니까 또 증시는 언젠가는 우상해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또 자산을 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는 거죠. 기금형으로 간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다 오르라고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그렇죠. 또 경제계에서 이제 재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이제 성격을 좀 이제 강화하는 거가 되잖아요. 기금형으로 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뭐 이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그런 분들 많지만 우리나라 특성이 또 약간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이 기금형이 좀 잘 활성화가 되면 이 같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 퇴직연금 그분들도 노후 당연히 보장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보장이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우리 사회에서 뭐 근로자의 어떤 권리가 좀 보장된다라든지 뭐 그런 측면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1974년부터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은 반드시 신탁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굴리지 말고 어딘가에 맡겨서 굴려라라고 강제를 했고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401k, 뭐 401k라고 해서 그 엄청난 퇴직연금이 미국의 자사주, 미국의 국장이죠.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있는 자기 나라 주식을 사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쌓이는 돈도 늘어나고 그 돈이 계속 미국의 자기네 투자되니까. 복장으로 들어오니까 뭐 끌어올린 요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지금 저렇게 많이 쌓아두고 그냥 놔둘 거냐, 예금에만 놔둘 거냐, 아니면 자본시장으로 끌어올 거냐, 이건 한번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한 20년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하면 그냥 알아서 노후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체계라고 하는데 부럽죠. 4345님이 문제는 DC형 같은 경우에 그 디폴트 옵션을 최초에 강제하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죠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내가 하나하나 투자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최초에 선정한 대로 아주 기본값 금융사가 선정한 대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대신 하는 건데 그게 싫다면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고 연금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디폴트 옵션을 이제 도입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더 좀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